사실 이 기억해야 할 대상과 기억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고민해 보시라고 하는 측면은 리트가 요구하고 있는 형식적 접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제2장에서 대응형 문제에서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흔히 형식적 접근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영어 학습을 할 때의 방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원어민처럼 영어가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외국어를 학습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일 때 구조, 표현, 어떤 문법적 변수에 따라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저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즉 뭐 전치사니까 뭐 이거는 무슨 의미일 거예요. 혹은 뭐 부사니까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런 형식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활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어는 너무 익숙해서 모국어라서 이런 형식적 요소를 놓치기가 쉬워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어를 쓸 때 우리는 주어 없이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즉 불완전한 문장 구조여도 정보를 습득하는데 장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어 문장을 마치 외국어처럼 취급해서 형식에 기반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응 포인트는 형식적 표수, 객관적 표지로서 주체, 객체, 시간, 그런 표현들입니다. 즉 객관적 형식적 변수예요. 기능에 따라 분류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리트 바이블에서도 쓰고 있었던 일상어의 이 관가라는 표현을 개념화한 이유는 이 기능에 의해서 의미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상어로 된 표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수행하는 위치, 기능에 따라서 정보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익숙해지시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저희가 계속 반복해 나갈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봐보도록 하시죠. 2015학년도 추리논 중 22번 앞서 풀어봤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의 답을 선택할 때 앞서 언급되었듯이 수험생 대부분은 본능적인지 여부, 동일한 규칙인지 여부 그 자체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 오류로서 질적 판단의 에너지가 투입되는 현상인데요. 그런데 이 리트는 이렇게 개인 주관이나 배경 지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표지들이 근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답의 기준이 되지가 않아요. 비유컨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어 문제였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고민하지 않았을 부분에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건데요. 해당 표현들을 한번 영어로 바꿔보죠. 이 표현을 영어로 바꾸면 instinctively same rule about A and B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토플이나 토익 문제라고 하면 instinctively same rule 그 표현 그 자체를 해석하는 데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규칙이 about A and B, 즉 A와 B에 대한 규칙이구나 라는 정보들이 기능적으로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지실 거고 각인이 되실 겁니다. 리트에서도 이렇게 객관적 형식적 대응 지점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규칙이더라도 이 수식어가 추가됨에 따라 지칭 대상이 한정되고 객관적으로 달라지죠. 그랬더니 3번 선택지와 5번 선택지의 차이가 명확해졌었죠. 3번 선택지의 경우에는 수컷, 대다수의 암컷들이 복잡한 노래를 길게 부르는 수컷을 선호한다. 즉 배우자를 선택할 때 동일한 규칙이 대응이 되는데 5번은 여기 쓰여져 있는 문간에 놓아놓은 우유병 뚜껑에 구멍을 내고 크림을 마시는 새로운 행동, 이 행동들이 배우자나 서식지에 그 어디에도 대응이 되지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 비동사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비동사에 줄이 쳐져 있으면 시제 일치에 주목을 해야지. 과거냐 현재냐. 혹은 1인칭이냐 3인칭이냐 2인칭이냐. 그런 부분이 고민의 대상이 되지. 다른 부분이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죠. 대응 포인트로서 본능적으로 이런 부분이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앞서 A의 B로 형식적인 수식 대상, 한정지었던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즉 영어 문법의 쟁점 포인트를 떠올리는 것 자체와 동일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이 사고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상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뭐 이런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로스쿨에 들어가서 법학시험에서 계약계서의 법적 권리와 법적 책임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특히 또 이게 영어 강의여서 문제가 이렇게 영어로 쓰여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서술을 해봐라. 아는 만큼 열심히 써봐라. 그럼 일단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서술해야 될 대상이 하나가 아니다. 두 개다. 법적 권리 그리고 법적 책임. 그러면은 우리가 법적 권리에 대해서 70% 쓰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 30% 쓰는 것보다 각각을 어떤 동일한 양으로 균형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 지점에서 또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법적 권리와 법적 책임이 아니라 어떤 대상인 거죠? 계약 차원에서의, 계약에서의 법적 권리와 법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나에게 각인돼서 다가오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두 번째로 새로운 문제, 계약서 내에서 불명확한 조항에서의 법적 권리와 법적 책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문제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앞에 사고와 달라진 점은 별로 없어요. 이 문장은 계약서 내에 불명확한 조항에서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상호 적용하라는 거니 또다시 어떤 법적 권리와 법적 책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즉 형식적 접근에 주목을 하실 거죠. 그런데 리트에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주목을 한다? 이 정도면 불명확한가? 이 정도면 불명확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질적 판단을 하는 데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다는 거죠. 이를 여러분들이 경계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비유적인 생활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책에서 강조드렸던 A의 B라는 형식이 엄청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실전적인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추리논증 1번 문제 역시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 수업에서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셨다고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당 문제는 다시 한번 대응형 문제의 기본적인 사고들이 반복됐고 앞서 A, B, C 앞에 있는 서론의 문장들을 봐보시면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의 B 형식이 그대로 또 쓰이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 이 글은 행정 영역 그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의 내용을 법으로 미리 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쟁점으로서 모든 행정이 아니라 법으로 그 내용을 정하지 않은 행정 영역만이 문제된다고 해서 그 영역을 축소하고 명확화했습니다. 즉 A의 B 형식이 활용됐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추리 논증뿐만 아니라 언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해요. 프린시플 하에서 자세히 더 배우겠지만 이렇게 쉬운 제시문일수록 추리 논증의 이 서론 문장처럼 쟁점들을 명확히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상으로 쓰여져 있어서 수험생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은 행정의 내용을 법에 미리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정하지 않은 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 이 글이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 행정의 영역을 미리 정한 영역을 구체적인 사례로 패러프레이징해서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낸다는 거죠. 다음으로 A, B, C에서 또 배울 지점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정,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자유권, 재산권 등 이 표현을 보면 영어 문법 혹은 영어 문장이라고 하면 for example A and B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럼 이 지점은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대응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례의 중요성을 언급드린 이유는 만약 선지에서 자유권, 재산권 등과 관련된 사례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사고가 필요 없이 이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이라서 이를 제한하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기억 선택지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사고를 더 하지 않아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가가 바로 이 지점이고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또 A에서도 A의 B 형식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정, 그리고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이 구획되고 있었죠. 결국 핵심 문제의식은 행정의 영역이 일상어를 사용해서 차원이 구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언어이해에서 수험생을 힘들게 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이해는 추리논증보다 기본적으로 정보량이 많지만 양식은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이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문단 간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A견해, B견해, C견해를 각각 한 문단씩 하면 언어이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각각 한두 문장씩만 추가하면 되겠죠. 이때 그 견해들 간의 차이 혹은 이 견해들 간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방법들이 아까 서론 문장에 있었던 이 글의 쟁점, 이 글은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행정에 대해서 다룬다 라는 그 문장을 주셨다면 각 A, B, C에 대해서 재독해를 한다고 해도 A, B, C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각인이 되고 기억이 날 수 있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일상어를 통한 개념 간 관계를 구획할 때 있어서 즉 일상어로 쓰여져 있는 개념들을 놓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 문장 속에 기억해야 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획할 때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런 지점들을 능숙하게 다루면 결국 문제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 생기고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때 차이가 엄청납니다. 언어 이해뿐만 아니라 추리논증에서도 사실 기각과 곽화라는 사고 방식을 이용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제2장에서 배울 차원의 구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는 행정 그 자체가 아니라 법으로 그 내용을 정하지 않은 행정이다. 그것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이 구획을 한 사람은 세부 정보들을 대할 때에도 정보의 습득 정도에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즉 A, B, C의 각각의 입장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기억이 나게 하는 장치가 됐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지점을 강조드린 이유는 정보의 강약을 구별하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빨리 읽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례가 무엇인지, 사례는 그대로 써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핵심 정보 대상인 행정을 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순간 각 견해의 차이는 어디 문장에서 말하고 있다든지, 어떤 문장을 통해서 개념 간 구획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변수화하고 놓치지 않게 됐다는 거죠. 특히 C의 경우에 개인과 공공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 그 자체가 사실 문제를 풀 때 대응 지점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강약을 조절하고 습득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죠. 이 글은 행정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의 하위 차원의 구획을 통해서 개념들이 분설됐습니다. A, B, C의 견해도 나뉘었죠. 이게 만약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쓰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어였을 때는 개념이 가리키고 있는 영역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영어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순간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 제가 써놨듯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정, 이 표현을 영어로 바꾸거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또 바꾸면 여러분들은 절대 안 틀렸을 거예요. 영어 문제로서. 이렇게 일상어로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얼마만큼 그 일상어를 그 변수 자체로 받아들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